한지연 부회장님, 이번 인수합병은 현성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여의도 빌딩 숲을 바라봤습니다. 39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오늘만큼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3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인수합병. 현성 엔터프라이즈 부회장으로서 제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보도자료 준비는 끝났나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사진과 함께 현성,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언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악수하는 제 모습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20층 대회의실엔 이미 30여 개 언론사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었지요.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리자 섬광처럼 터지는 플래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부회장님, 이번 인수가 현성그룹에 어떤 의미인가요?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준비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손에 쥔 계약서가 묵직했습니다. 인수 대상 기업 대표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지요. 현성 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인수를 통해 제가 연설을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스크린에는 익숙한 서류들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현성의 내부 회계 장부. 그것도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비자금 관련 자료였지요. 남성의 저음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현성 엔터프라이즈의 비자금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인수대금 중 상당액이 그 비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지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고 제 얼굴은 열기로 달아올랐어요.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회장님, 일단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 속 서류에서 제 서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지요. 분명 제가 사인한 적 없는 문서들이었는데 그 모든 곳에 한지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기 직전 1초도 채 안 되는 짧은 순간 화면 한쪽에 남성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어요. 백라이트에 가려진 뒷모습이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왼손으로 턱을 만지는 그 작은 동작까지. 태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만이 어둠 속에서 불규칙하게 터졌지요. 비상등이 켜지고 경호팀이 저를 빠르게 호위하며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제가 냉정하게 끊어낸 그 남자.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갑게 돌아섰던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걸까요?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현성, 비자금 한지연 부회장, 인수합병 조작 같은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로비엔 이미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부회장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인수합병은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과는 통화하셨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지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태윤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보자 20층 회의실 창가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응시하는 기사처럼 차갑고 정확한 시선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호텔 라운지에서 태윤에게 건넨 마지막 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린 어울리지 않아요. 그때 그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실망과 체념이 담긴 그 눈빛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지연아. 아버지 한상우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라.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오늘 본 그 서류들, 제 이름으로 위조된 서명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남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도요. 차창 밖으로 여의도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잖아. 10년 전 그가 떠나기 직전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저와 태윤이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부회장님 택배입니다. 3일 후 아침 현성 본사가 아닌 제 개인 자택 앞에서였습니다. 경비원이 건넨 검은색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지요. 발신인 란에는 JTY 컨설팅이라는 낯선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현성의 3년치 회계 감사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감사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해외 법인 A, 실체 없음. 자금 흐름 불투명. 비용 처리비 허위 계상 의심. 부회장명의 결제, 필적 감정 필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서명란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 책임자 장태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장태윤. 10년 전 제가 버리고 떠난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신라호텔 라운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지요. 태윤은 낡은 백팩을 메고 있었고 저는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꼭 성공할게. 내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벌가 딸이 변변찮은 엔지니어 따위와 결혼한다?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미안해요, 태윤 씨. 하지만 우린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그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잖아. 언젠가 내가 그걸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라운지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지요. 이게 맞는 선택이야. 나는 현성의 딸이니까. 그 후 태우는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저는 그를 기억 속 먼 과거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그가 현성의 외부 감사자로 돌아온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비서실장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JTY 컨설팅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회계 감사 관련 중요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JTY 컨설팅이라고 했나요? 네,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특별감사기관이라고 합니다. 현성의 구조조정을 전담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 전담. 그 말은 곧 현성의 모든 비밀을 들여다볼 권한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미팅 장소는 어딘가요? 본사 12층 중회의실입니다. 상대 측 담당자는 장태윤 대표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마치 산산조각난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오후 1시 50분. 저는 1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요. 중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침착해. 나는 현성의 부회장이야. 감정에 휘둘려선 안 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태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백팩 대신 명품 서류 가방을, 청바지 대신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목엔 롤렉스 시계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우며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10년 전 간절하게 제게 청혼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지요. 감정이 배제된 완벽하게 통제된 말투였습니다. 장 대표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태우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지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지요. 익숙한 문서들이었습니다. 3일 전 봉투에 들어있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어요. 부회장님, 이 서류들을 보셨을 겁니다. 현성의 비자금 조성, 허위 회계, 그리고 그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서명이 찍힌 해외 송금 승인서였지요. 부회장님 명의로 처리된 불법 자금 이동 내역입니다. 3년간 총 2,400억 원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됐습니다. 그건 제가 승인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 너무 간결해서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알고 있다니? 그럼 왜 이걸 보여주는 걸까요? 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범죄 기록을 만들어 놓았어요. 회사가 무너질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겁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지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상우 회장.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는 아버지의 비밀 계좌, 해외 부동산, 페이퍼 컴퍼니 설립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모든 증거 서류에는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지연 씨. 당신이 지켜야 할 게 아직 남아있어서입니다. 10년 전 그가 남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일 후 검찰이 움직일 겁니다. 그 전까지 결정하세요. 당신이 지킬 건 이름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지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헤쳐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그날 밤 저는 한상우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창동 본가는 고요했지요. 복도를 걸으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항상 현성의 딸로만 존재했어요. 지연이라는 개인은 없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아버지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어깨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앉거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지요. 그리고 그것을 제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걸 받느냐? 파일을 펼치자 익숙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태윤이 보여줬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어요. 해외 송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 그리고 제 서명이 찍힌 승인서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내 명의로 만들어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지요. 그 태어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현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버지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여의도 불빛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현성은 무너질 위기에 있었다. 자금난이 심각했지.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어.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다. 회사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법을 지킬 것인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지요. 나는 회사를 택했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비자금을 조성했지. 그 돈으로 부채를 갚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어. 그 결과 현성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건 범죄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모두가 회색지대에서 살아간다.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도 왜 제 이름으로 만드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회사가 조사받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회장인 나보다는 부회장인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현성에는 더 유리하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넌 현성의 딸이다. 현성을 지키는 게 내 의무야. 개인의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 그게 우리 가문의 책임이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지요. 아버지, 전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서재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성의 딸인 한지연은 오늘로 끝입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평생을 현성의 딸로만 살아온 제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가를 나와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한지연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사랑도 꿈도 제 자신마저도요. 하지만 그 이름은 결국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범죄의 누명을 쓸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현성의 내부 서버에 접속했어요. 부회장으로서 가진 최고 권한을 이용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해외 송금 기록,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 비자금 운용 내역. 모든 것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실제 승인은 아버지의 비밀 계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클릭하자 문서 하나가 열렸습니다. 검찰 조사 시 대응 방안 한지연 부회장에게 모든 책임 전가. 회장은 딸을 믿고 위임했다가 배신당한 피해자로 포지셔닝.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방패막이로 준비된 존재였어요.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멎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USB 메모리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지요. 아버지의 비밀 계정 내역, 실제 승인 기록, 긴급 대응 매뉴얼까지요. 복사가 완료되자 저는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태훈 대표님,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할 게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직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저에게도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걸까요?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 안에는 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 살 수 없어요. 창밖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남산타워로 향하는 케이블카 아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지요.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로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장태윤이었습니다. 왔군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깊고 슬프며 동시에 단호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네. 왔어요. 저는 그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넌 아직도 나를 믿어?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말만이 진실 같아요. 솔직하네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10년 전 나는 당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날 밤 호텔 라운지를 나서며 나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당신과 대등하게 마주 설 수 있을 만큼 성공하겠다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우는 계속 말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요. 소프트웨어 개발로 시작해서 금융 컨설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5년 만에 월스트리트에서 인정받는 회계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저한테 복수하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현성을 파괴하고 당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조사하면 할수록 진실이 보였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요.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에게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자신의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도 제 USB를 꺼내 그 옆에 놓았지요. 2개의 작은 메모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USB엔 3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겨 있어요. 한상우 회장이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해외로 세탁했는지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제 USB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엔 아버지의 비밀 계정과 실제 승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계획서도요. 긴급 대응 매뉴얼을 찾았군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하늘이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2개의 USB를 합치면 현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지요. 그럼 당신은 아버지를 무너뜨릴 준비가 됐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함께한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였지요. 모르겠어요. 무섭고 슬프고 화도 나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태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온기였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지연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누명을 쓰지 않도록,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전 당신을 버렸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지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호텔 라운지에서 본 그 눈빛이었어요. 간절하고 진실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선택하세요. 당신의 미래를요. 그가 2개의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줬지요. 3일 후 검찰이 현성을 전격 수사합니다. 그 전에 이걸 제출하세요. 당신이 직접 고발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닌 증인으로서요. 만약 제가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요. 그럼 당신은 감옥에 갈 겁니다.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쓰고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선택권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선택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뿐이지요. 검찰에 제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혼자 가진 않아도 돼요. 태윤이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거기엔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요.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예요.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배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후회,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이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아니요. 태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지요. 이제 끝의 시작이에요. 모든 거짓말의 끝이자 진실의 시작입니다. 전망대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현성 빌딩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으며 제가 평생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건 빌딩도 회사도 이름도 아니라는 걸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케이블카에 올라타며 태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차라리 후회하며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케이블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산타워가 점점 멀어졌지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 한복판으로 진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통의 문자를 보냈지요.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제 한지연으로 살고 싶어요. 현성의 딸이 아닌 그냥 한지연으로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알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케이블카가 지상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 나갔지요. 비는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3일 후 현성 엔터프라이즈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지요. 20명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고 언론사 기자들이 회의실 뒤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2개의 USB가 들려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 한상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그 눈빛에는 경고와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 마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편에 서 있는 태윤을 봤어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성 엔터프라이즈 부회장 한지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이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3년간 현성에서 발생한 모든 비자금 조성과 불법 회계 처리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지요. 그의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하지마. 제발.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지요.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제 서명을 위조했는지,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비밀 계좌 내역이 나타났어요. 3년간 총 2,4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현성의 비자금은 한상우 회장의 지시로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 명의를 도용했지요.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지연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지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대응 매뉴얼이 떴어요. 검찰 조사 시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문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준비됐던 겁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지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지연아, 넌.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사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내 딸이잖아.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버리셨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현성의 딸로만 살라고 하셨죠. 제 꿈도 사랑도 제 자신마저도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닥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셨죠. 평생 헌신한 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나요?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나는 회사를 지키려고. 회사가 아니라 저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고요해졌지요. 전 더 이상 현성의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한지연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의사들이 황급히 달려가고 구급대원들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혼란 속에서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태윤이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의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검찰이 현성 본사를 전격 수사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서 모든 진술을 했지요. 태윤이 준비해준 변호사가 옆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한상우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현성 엔터프라이즈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요. 저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가 부녀의 비극, 현성 붕괴의 전말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강남이 아닌 홍대 근처의 낡은 건물이었지요. 그곳에서 리셋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쌓인 부가 아닌 정직한 노력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청년 창업자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재단 설립식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들이었지요. 첫 번째 기부자 명단을 열어보자 맨 위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명 기부자 J. T. Y-5억 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태윤. 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축하해요, 리셋재단 대표님. 고마워요. 아니, 고맙습니다. 최대 후원자님.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홍대 거리가 보였지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 힘들긴 해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하지만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시작 같아요. 거짓 없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 잘 어울려요. 한지연이라는 이름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사람이, 저를 파괴하려 했던 이 사람이 결국 저를 다시 세워준 거였습니다. 태윤 씨. 왜요?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지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요. 네. 천천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양은 아름다웠지요. 나를 무너뜨린 것도 다시 일으킨 것도 결국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길을, 이름이 아닌 사람의 길을요. 한지연이라는 저 자신의 길을 말입니다.